거실 식탁 위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가웠다. 남편은 신문을 펼쳐들고 경제면을 훑었으며 아내는 설거지를 하며 물소리를 냈다. 그때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아내는 핸드폰을 귀에 댔다. 엄마 또 왜 전화해? 바쁘다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고 아내는 그냥 안부 물어보려고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돼. 끊을게라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끝냈다. 아내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남편은 신문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으며 아내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설거지로 돌아섰다. 저는 이 장면을 보는 순간 남편의 침묵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냐고 물었고 남편은 신문을 접으며 뭘 어쩌라고라고 대꾸했다. 아내는 아들이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들었잖아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구독 멘트.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집었고 아내는 설거지를 마저 끝냈다. 그 순간 둘째 딸에게서 문자가 왔고 아내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엄마 또 간섭하지 마.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아내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으며 남편은 TV 화면만 바라봤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저는 이 부부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말 오후 큰아들이 집에 들렀고 아내는 반찬 여러 개를 준비해 냉장고에 넣어뒀다. 아들은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엄마 이런 거 누가 먹어? 요즘 다들 배달시켜 먹는데라며 반찬 용기를 도로 선반에 밀어 넣었다. 아내는 그래도 집에서 해먹는 게 건강에 좋잖아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엄마는 왜 맨날 옛날 방식만 고집해라며 거실로 나갔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아버지 옆에 앉아 아빠 요즘 어때? 라고 물었고 남편은 그냥 그렇지 뭐라며 웃었다. 저는 남편이 아들 앞에서만 표정이 밝아지는 걸 느꼈고 그 이중성에 실망했습니다. 둘째 딸도 며칠 뒤 전화를 걸어왔고 아내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라고 물었지만 딸은 엄마 바쁜데 나중에 얘기해라며 급하게 끊었다. 아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애들이 나한테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애들이 좀 예민한가 보다라고만 답했다. 저는 남편의 이 말이 자녀들의 무례를 정당화하는 방패막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아내는 음식 준비 목록을 작성했고 딸에게 이번엔 같이 준비하자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딸은 엄마 나 그날 약속 있어. 못 가라는 답장만 보냈다. 아들 역시 저도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라며 불참을 통보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애들이 명절에도 안 온대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시대가 변했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내는 혼자 명절 음식을 준비했고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봤다. 아내는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며 당신은 애들한테 한마디도 안 하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내가 뭐라고 하면 애들이 더 싫어해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남편이 자녀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명절 당일 자녀들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고 아내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다. 남편은 그냥 우리 둘이 지내면 되지 뭐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이 집안에서 아내만 혼자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남편에게 우리 애들이랑 같이 상담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남편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내는 지금도 충분히 오래 기다렸어. 애들이 나한테 하는 말 들어봤어? 라고 물었지만 남편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남편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남편은 자녀들과 통화할 때만 목소리가 부드러워졌고 아내 이야기가 나오면 엄마가 요즘 좀 예민하시네라며 자녀들 편을 들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당신은 애들 앞에서 내 편을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런 적 없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라며 부인했다. 큰아들이 또다시 전화를 걸어와 엄마 왜 자꾸 연락해? 나도 바쁘다고라며 짜증을 냈고 아내는 그래도 가끔은 안부라도 물어보고 싶어서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저 어른인데라며 끊었다. 아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남편에게 당신이 한마디만 해줘도 달라질 텐데라고 말했다. 남편은 내가 뭐라고 하면 애들이 더 반발해. 그냥 내가 부드럽게 대해라며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겼다. 저는 남편이 자녀들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아내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둘째 딸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내에게 엄마는 그냥 당일날만 오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고 아내는 엄마도 도와주고 싶은데라고 했지만 딸은 엄마가 끼어들면 복잡해져라며 거절했다. 남편은 그 대화를 듣고도 요즘 애들은 독립적이야. 그냥 내버려둬라고만 말했다. 아내는 일기장에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다라고 적었고 남편은 그 일기를 우연히 보고도 또 우울해하네라며 무시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자녀들에게 우리 다 같이 밥 한 번 먹자는 문자를 보냈지만 큰아들은 요즘 바빠서 힘들어요라고 답했고 둘째 딸은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아내는 며칠을 기다렸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 남편에게 애들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고 말했다. 남편은 내가 너무 집착하니까 애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야라며 오히려 아내를 탓했다. 저는 남편의 이 태도가 아내를 고립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아내는 혼자 마트에 가서 자녀들이 좋아하던 반찬 재료를 샀고 집에 돌아와 정성껏 요리했다. 그리고 아들과 딸에게 반찬 좀 가져가라는 문자를 보냈지만 아들은 괜찮아요. 저 배달시켜 먹어요라고 답했고 딸은 아예 답장이 없었다. 아내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며 눈물을 참았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가족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했고 상담사는 가족 모두가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상담 한번 받아보자고 제안했지만 남편은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우리 집 문제를 남한테 얘기하는 게 말이 돼? 라며 강하게 거부했다. 아내는 자녀들에게도 상담 제안을 했지만 큰아들은 엄마 혼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까지 끌어들여요? 라며 화를 냈고 둘째 딸은 나 그런 거 안 해. 시간 없어라며 일축했다. 저는 이 가족 구조에서 아내만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내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이 집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라고 털어놨고 친구는 그래도 남편이랑 얘기해 바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과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내가 예민한 거야.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라는 말만 돌아왔다. 아내는 일기장을 다시 펼쳐 내가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적었고 그날 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다. 저는 아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느꼈고
이 부부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혼자라도 상담을 받기로 했고 상담센터를 찾아갔다. 상담사는 가족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고 아내는 자녀들이 저를 무시하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해요라고 답했다. 상담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라고 물었고 아내는 명절 준비, 전화 통화, 반찬 거부 등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상담사는 남편분도 함께 오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아내는 남편은 상담 자체를 거부해요라고 말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분의 태도가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며칠 뒤 아내는 남편을 설득해 상담센터에 함께 갔고 상담사는 남편에게 자녀들이 아내분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라고 물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사실 애들이 좀 심하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말하면 더 안 좋아질까봐 그냥 뒀어요 라고 대답했다. 저는 남편이 자기 편의를 위해 아내를 방패로 삼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담사는 자녀 교육은 부부가 함께하는 것인데 왜 아내분만 책임지게 하셨나요? 라고 물었고 남편은 아내가 워낙 강하게 키워서 애들이 반발하는 것 같아요 라며 다시 책임을 아내에게 돌렸다. 아내는 당신도 같이 키웠잖아. 아니 당신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상담사는 남편분은 자녀들 앞에서 아내분 편을 들어주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라고 말했고 눈물을 흘렸다. 저는 남편의 이 침묵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느꼈고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상담사는 남편분이 자녀들 편을 든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었고 남편은 애들이 저를 싫어할까봐 무서웠어요 라고 고백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그럼 나는 싫어해도 상관없어? 라며 손을 떨었다. 저는 남편이 자녀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희생시켰다는 걸 확신했고 둘 다 책임이 있다고 단호하게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는 남편에게 자녀분들도 상담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남편은 애들이 올까요? 라며 망설였다. 상담사는 가족 문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고 남편은 결국 자녀들에게 연락했다. 큰아들은 왜 저까지 가야 돼요라며 거부했지만 아버지가 한 번만 와달라고 부탁하자 마지못해 동의했다. 일주일 뒤 상담실에 가족 4명이 모였고 상담사는 큰아들에게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떤가요? 라고 물었다. 아들은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항상 잔소리만 했어요. 뭘 해도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했죠 라고 답했다. 아내는 그건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 라고 말했지만 아들은 그래도 너무 심했어요. 제 인생인데 엄마가 다 정하려고 했잖아요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상담사는 그럼 아버지는 어떠셨나요? 라고 물었고 아들은 아빠는 그냥 조용히 계셨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라고 답했다. 저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둘째 딸도 엄마는 우리한테 기대가 너무 많았어요. 공부도 잘해야 하고 착하기도 해야 하고. 근데 아빠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줬어요 라고 말했다. 상담사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신다는 걸 아셨나요? 라고 물었고 딸은 몰랐어요. 엄마는 항상 강해 보였는걸요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내가 강해 보여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니? 라고 물었지만 딸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라며 시선을 피했다. 상담사는 아버지가 어머니 편을 들어주셨으면 달라졌을까요? 라고 물었고 아들은 아빠는 우리 편이었는걸요. 그게 잘못인가요? 라며 되물었다.
저는 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내를 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확신했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상담사는 남편에게 자녀들이 아내분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왜 개입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었고, 남편은 애들이 저까지 미워할까 봐요 라고 다시 같은 대답을 했다. 아내는 당신은 애들한테 좋은 아빠로만 남고 싶었던 거잖아 라며 눈물을 흘렸다. 저는 이 가족이 아내의 고통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남편과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에 마주 앉았다. 아내는 오늘 상담에서 애들이 한 말 들었지? 라고 물었고 남편은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애들 편을 안 들면 나까지 미움받잖아 라고 대답했다. 아내는 그럼 나는 미움받아도 상관없어? 라며 목소리를 떨었다. 남편은 당신은 강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프고 힘들어라며 소리쳤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도구처럼 여겼다는 걸 느꼈고 혐오감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애들 앞에서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 애들이 나한테 함부로 말해도 그냥 웃고 넘어갔잖아 라고 말했다. 남편은 그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라며 변명했지만 아내는 그건 가족을 지킨 게 아니야. 나를 희생시킨 거지라며 반박했다. 저는 남편의 이 변명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느꼈고 둘 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애들은 잘 컸잖아.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고라며 자기 정당화를 시도했다. 아내는 애들은 컸을지 몰라도 나는 죽었어. 이 집에서 나는 이미 투명 인간이야 라며 얼굴을 가렸다. 상담사는 다음 회기에 남편만 따로 불렀고 당신은 왜 자녀들에게 아내를 악역으로 만드셨나요? 라고 직접 물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애들이 저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아내는 어차피 강하니까 혼자서도 잘할 줄 알았고요 라고 고백했다. 상담사는 그건 방관이 아니라 방조입니다. 당신은 자녀들이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락한 겁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지만 상담사는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라고 답했다. 저는 남편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걸 확신했고 이 부부의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옷장 깊숙이 숨겨둔 여행 가방을 꺼냈고 옷가지를 하나씩 접어넣기 시작했다. 남편은 방문을 열고 들어오다 그 모습을 보고 멈춰섰다. 뭐해? 라고 물었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짐을 계속 쌌다. 남편은 진짜 나가려고? 라며 당황한 목소리를 냈고 아내는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투명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다. 남편은 그래도 애들 생각은 해야지라며 아내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몸을 돌렸다. 저는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방패로 쓰고 있다는 걸 느꼈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가방을 잠그고 핸드폰을 꺼내 자녀들에게 긴 문자를 보냈다.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든 건 너희 아빠야. 나는 30년 동안 혼자 싸웠어.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 큰아들은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빠 엄마가 무슨 문자를 보냈는데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다. 남편은 엄마가 또 예민해졌어.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아들을 안심시켰다. 저는 남편이 끝까지 아내를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고 남편은 뒤따라 나왔다. 어디 가려고? 어디서 잘 건데? 라고 물었지만 아내는 나도 몰라.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게 먼저야 라고 답했다. 남편은 당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내일 되면 후회할 거야 라며 막아섰지만 아내는 문을 열고 나갔다. 아내는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현관문 앞에 서서 지켜봤다. 아내는 택시를 잡아 타고 근처 모텔로 가주세요라고 말했고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내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고 핸드폰을 들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다. 남편은 문자로 미안해. 다시 얘기하자라고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저는 이 순간이 아내에게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고 남편은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남편은 자녀들에게 연락해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말했고 큰아들은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었다. 남편은 엄마가 좀 예민해져서 그래. 곧 돌아올 거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둘째 딸은 아빠 엄마가 보낸 문자 읽어봤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했나 봐요 라며 걱정했다. 남편은 아니야. 엄마가 오해한 거야. 너희는 잘못 없어라며 자녀들을 안심시켰다. 저는 남편이 여전히 자녀들을 보호하려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큰아들은 그래도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막상 전화를 걸지는 않았다. 둘째 딸도 나중에 시간 나면 연락해봐야겠다고 말했지만 그날도 연락하지 않았다. 남편은 자녀들의 태도를 보며 애들도 바쁜가 보다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은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상담사는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라고 물었고 남편은 그러면 애들이 저까지 미워할 텐데요 라고 대답했다. 저는 남편이 끝까지 자기 보호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고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상담사는 당신은 자녀들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잃은 겁니다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그래도 애들은 제 자식인데요라며 변명했다. 상담사는 아내도 당신의 가족이었습니다라고 답했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편은 빈집에 홀로 앉아 아내가 두고 간 앞치마를 바라봤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마지막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줘라고 보냈지만 한참 뒤 답장이 왔다.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서명해줘. 남편은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화면이 바닥에 부딪혔다. 저는 아내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작은 원룸을 얻어 짐을 풀었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거리를 바라봤다.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남편의 전화도 차단했다. 아내는 혼자 식사를 준비하며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중얼거렸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며칠을 고민했지만 서명하지 못했다. 자녀들에게 엄마가 이혼하자고 한다고 말했지만 큰아들은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 저도 제 일이 바빠서요라고 답했고 둘째 딸은 엄마 요즘 연락 안 받는데 무슨 일 있어요? 라며 무심하게 물었다. 남편은 너희 엄마가 너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아니? 라고 물었지만 아들은 그건 부모 역할 아니에요? 우리도 크면서 열심히 살았는걸요라고 반박했다. 저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걸 느꼈고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상담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아내를 돌아오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었다. 상담사는 당신이 변하지 않는 한 아내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변한다는 건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옹호하고 자녀들의 태도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남편은 그럼 애들이 저를 미워할 텐데요 라며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고 상담사는
그럼 아내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남편이 여전히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아내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동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눴다. 누군가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아내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라며 웃었다. 남편은 여전히 빈집에 홀로 앉아 이혼 서류를 바라봤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고 자녀들은 주말에도 집에 들르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가 만들어 두고 간 반찬을 꺼내 먹으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고 혼잣말을 했다. 저는 남편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남편에게서 온 미수신 전화가 25통이었고 문자는 12개였다. 하지만 아내는 그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제 아내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